한덕수 총리 대망론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 좀 해볼까 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가 바로 나와서. 네. 그 2017년도 그때 박근혜 탄핵 대선 때는요. 황교안 그때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죠. 황교안 그 총리는 보면 첫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 대선일을 결정하는 그 국무회의 때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근데 다른 며칠 전에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렇게 근데 그건 이제 나왔잖아요. 아마 측근들한테만 얘기하는 거고 저는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조금 노림수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불씨를 꺼지진 않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마 어느 언론조사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여론조사에 나올지 모르지만 한덕수 만약 총리를 집어넣게 되면요. 나름대로 이제 그 지지율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한 7% 정도 나왔다. 그럼 7% 밑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잠룡들은 다 잠룡이 돼버리는 거죠. 잠룡이 아니라 잠룡이 돼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예비 경선을 했는데 4명으로 추격이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선이 됐는데 그 후보가 만약에 한덕수 총리하고 여론조사에서 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뭐 대행이 결국 출마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이 경선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보면 한덕수 총리로 추대를 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붙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또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한덕수 뭐 아마 대행이 본격적으로 본인이 출마를 한다 안 한다 NCND 전략은 유지하면서 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아마 이 대선 판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 대망론 또는 한덕수 합의 추대론의 그 불씨는 끄트리지 않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 게요.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그냥 이재명한테 계속 만방으로 깨져. 그러면 그 후보로 계속 간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한덕수 어떤 카드로 교체될 수도 있는 예지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네. 이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경선판 또 그다음 전체적인 아마 대선판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결국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보면 역대 정권 2번에 걸쳐서 2번의 총리를 한 사람이요. 김종필 전 총리 다음에는 처음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오랜 관료 경험 그리고 어떤 정부적 감각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중앙일보에 보면 이 한덕수 대행이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네, 나오거든요. 보도됐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이 그 대통령이 출마할 건지 여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뭐 제가 볼 때 트럼프가 뭐 한덕수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왜 물어봤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언론화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어떤 뭐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남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보이죠. 후보들이 받아들일까요? 한덕수 추대로는? 근데 저는 뭐 4명 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된다. 안 받아들이겠죠. 홍준표 시장이 된다. 안 받아들이겠죠. 근데 저는 만약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또는 뭐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조금 분발한다면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뭐 나름대로 본인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한덕수 대행하고 어떤 후보 교체 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 우리 미국 대통령 때도 보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가다가 결국은 우리 카멜란가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런 어떤 후보 교체를 통해서 어떤 이재명 정권이 어떤 뭐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막는 데 있어서는 그런 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어떤 후보 교체 카드까지도 이제는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어떤 숨어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제 역대 2번이라는 탄핵을 좀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보수 지지자 분들이어도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가 2번이나 탄핵된 거를 지켜봤고 우리에게 자칫하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무슨 이유로 또 표를 줘야 하고 이 확신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또 표를 던져줄 수 있을 만큼의 전략이 충분히 짜여져 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대담을 할 때 여러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이제 국민분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겉으로만 보기에는 아니까. 그러니까 속내까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도 국민의힘을 믿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겨야죠. 당연히 이겨야 하는데 이길 만큼의 우리를 안심시켜줄 수 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께서 파면됐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국회의원들에 많이 진출해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
여러 싱크탱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언제든 집권을 해도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조명을 받는 것은 지금 트럼프 시대에 우리 대통령도 이제 내수용 말고 수출용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내수용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조 바이든도 그렇고 상원 의원 오래 하면서 그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된 거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사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실 기자단한테 가장 좀 그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기자들이 한덕수 총리가 한 10분 얘기하면 영어를 한 절반 정도를 썼습니다. 그 단어나 뭐 여러 가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래서 영어를 그만 잘하기 때문에 이게 영어 단어가 이게 이번에 그 통역사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그러니까 뭐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한국말로 대화할 때도 그만큼 영어가 편한 분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자꾸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트럼프한테도 가서 뭐 말 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뛸 수 있는 네. 그러한 대통령 우리가 한번 이제는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관세 문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핵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핵을 풀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원자력 협정 약간 개정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결단을 해서 한 것인데 이런 결단력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미국하고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수출용 대통령을 좀 뽑아보자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번 대선은 정말 보수와 진보가 한번 막상막하로 겨뤄볼 수 있는 그런 대선판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는 뭐 그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 탄핵이 됐는데요. 사실 저는 뭐 박근혜의 실패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아마 실패예요? 파면되고 난 다음에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저는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떤 국가 긴급권이라는 비상기금을 통해서 어떤 뭐 국정을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과해야 되고 저는 보수의 지도층이라면 당연히 다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번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보수층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뭐 용서를 구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경우에 만약에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되는 그 5년의 시간이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저는 아마 우리 보수층에서도 보고 아마 일반 국민들도 볼 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 5년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나름대로 좀 상상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 이민 가신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뭐 1, 2년 동안에는 또 적폐청산한다, 내란몰이 한다고 할 거고 특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친중 성향을 보여왔잖아요. 쉐쉐라고 하는 단어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일으키고 있는 굉장히 큰 그 우리 트럼프발 그 어떤 위기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는 만약에 친중 후보가 됐을 경우에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요 중국처럼 관세 100%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으로 이번 한 번 더 보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뭐 우리 보수의 지도층들 보수의 우리 뭐 지도자들은 대국민 사과를 저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뭐 10번, 20번 언제든지 이 부분은 좀 사과해야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는 그 부분만큼은 차악이 되니 그는 진짜 최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차선의 선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저는 좀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뭐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 저는 뭐 잘한 게 없잖아요 지금. 왜 이게 우리 임기 5년만 지켰으면
그냥 이재명 뭐 이 우리 대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보면은 뭐 지금 대장동 뭐 백현동 뭐 위례신도시 뭐 성남 FC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런 모든 사법 리스크들이 이번 한 방으로 지금 다 희석되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너무 원통하고 애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보수에 우리 해왔던 그 아스팔트 위에서 어떤 뭐 밤을 새고 탄핵 기각을 바라고 탄핵 각하를 바랬던 그분들에게 저는 100번 1000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진짜 국가 미래를 위한 부분이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업소하는 것이 맞는 자세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끝으로 위원님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범보수 단일화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범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끝으로 뭐 짧게 의견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0% 범보수 단일화는 되죠. 왜냐하면 지난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분열해서 정권을 그저 내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몽을 갖고 있는데 네. 똑같은 악몽을 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범보수는 이번에 무조건 결집할 것이다. 단일 대우로.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자신이 경쟁력이 약간 떨어진다면 한덕수 대행과의 막판 단일화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단일화 이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또 단일화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할 것이다. 그것이 뭐 도둑질만 아니면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나라, 더 부강한 나라, 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깨끗한 나라 이 얘기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국민들이 네. 바라는 바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여러 보수 정당들은 바로 그것을 명심하고 있을 겁니다. 악몽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임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 그 반 이재명 인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필요 충분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그 후보하고 어떤 격차율이 너무 난다. 지지율 차이가. 네. 그래 버리면 이준석이 합쳐봤자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만약 후보하고 상당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의미 있는 그런 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차라리 이재명보다는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서 어떤 뭐 범보수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준석과의 어떤 단일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되는 분이 나름대로 이준석하고 함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40세고 첫 이제 대권 출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어떤 이름 또는 본인이 어떤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지난 총선 때처럼 자강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뭐 이번에 출마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만 40세에 대권에 출마한 분이 없고 또 본인이 이번에 출마해서 만약에 뭐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가 넘는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율이 만들어진다면 본인이 앞으로 차차기 그 다음에 어떤 뭐 굉장히 뭐 대선 주자급으로 클 수 있는 굉장히 큰 정치적 기반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하고 어떤 단일화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좀 낮아는 보이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잘 뽑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어떤 후보하고 어떤 지지율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혼전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돼야 뭐 범보수 단일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